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죠.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바이든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 시점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나갈지 큰 틀에서 방향 짚어줄 뿐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2시경 취임식이 있었고요. 예. 대한민국의 외교를 생각했을 때 기대와 우려가 상종하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그렇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블링컨 국무부 내정자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게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행동을 해야만 미국이 뭘 해주겠다는 식의 그 소위 북한의 선행동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도 했죠. 잘못돼가지고 지금 북한 행동력이 이렇게 고도화되게 됐다. 그 얘기는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북한한테 해줄 거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북한한테서 받아낼 거 분명히 짝을 지어가지고 단계별로 동시 행동을 해야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현재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희망적이죠. 희망적이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 블링컨 당선자 내정자가 그 트럼프의 대중 압박 정책은 옳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 때 나온 정책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에워싸서 예.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가 중국 포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예. 그동안에 트럼프 때도 우리 보고 거기에 들어와라. 베트남도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베트남도 우리도 그동안에 난색을 표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압박 전략이 옳았다.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위 체계로 넣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 적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그 대북 정책은 그러면 전면 재검토라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테고 방식은 트럼프와 달리 바텀업으로 하겠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바텀업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저희 그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거예요. 예. 트럼프는 워낙에 좀 불가측성이 높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분파고.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보죠. 다만 이제 지난 1월 12일까지 8차 당대회를 하고 13일 날 열병식을 했는데 예. 밤에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 미국을 의식한 듯 저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거는 안 나왔어요. 그 ICBM을 과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SLBM이 지난 10월 10일 그 열병식 때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길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SLBM은 이거는 핵잠수함 같은 거에서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무슨 미국 해안까지 가서 쏴야만 미국이 겁나는 거지. 예. 여기서 쏴가지고는 별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도 지금 관망 중이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취임식이 이제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예.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들이 정식으로 취임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봐가면서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1년 5개월쯤 남았는데요.
뭐 대통령이 그 얼마 안 남은 임기, 뭐 경제, 코로나 다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대북 문제도 매듭을 풀고 임기를 마치고 싶을 텐데. 그럼 당연하죠. 예, 한때 2018년 그야말로 3월의 봄이라는 것을 가져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2018년은 남북 관계가 정말 꿈결 같았었죠. 그런데 뭐 미국한테 긴그룹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남북 합의를 하나도 이행 못했던 관계로 2019년부터 남북 관계가 20년까지 2년 동안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지 않았어요. 예, 이걸 이제 2021년에 와서 어떻게 미국과 협조를 해서 새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의 정상들이 합의한 4.27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을 이행해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이번에 미국을 잘 구슬린다고 할까 관리할 사람으로서 정용 국가안보실장을 새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잘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잘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잘 몰라요. 예, 우리만큼 몰라요. 왜냐하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 우리한테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북한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우리 말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잘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정용 실장은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3월 달에 가서 또 그걸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바이든 새 팀한테도 내가 해봐서 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상대를 해야 당신네가 바라는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예. 점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전제로 해서 뭐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기자회견장에서도 기자들도 대북 문제는 전혀 묻지 않고 대중 문제만 자꾸 물어보던데 그만큼 좀 미국에서 예. 우선순위는 떨어지죠. 그러나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자는 얘기를 정용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되면은 가서 미국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남북 접촉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게 좀 언제쯤 네. 풀릴까요? 뭐 미국은 네. 미국대로 뭐 또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도 대화를 시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난 1월 며칠입니까?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남북 간의 비대면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비대면 회담을 뭐 할 수 있죠. 지난 18일 날 신년 기자회견도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회담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 같은 것을 의제로 한 군사회담을 먼저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존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또 회담도 따로 또 열고 이러면서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하면은 봄 될 거예요. 이제 봄이 되겠죠. 예. 봄이 되면 아마 코로나도 좀 약간 꺾일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면 접촉이나 내지는 교류 왕래가 뭐 가능해지라고 봅니다. 예. 한미 연합 훈련은 어떻습니까? 뭐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안 한다는 게. 글쎄 이제 한미 연합 훈련 뭐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코로나 한미 연합 훈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m씩 거리두는 그런 훈련은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걸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금년은 안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북한하고 군사회담 열어서 한미 연합 훈련 안 한다. 안 해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뭐 우리한테 줄 거냐? 예. 이거 내놔. 예. 그렇게 하면서 군사적인 긴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면은 국민들도 지지할 거고 또 미국도 역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이 잘하는구나. 한국말을 들어야 되겠구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외교부가
미국을 설득해야죠. 예. 뭐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도 만일 한미 군사훈련이 하게 된다면 또 북한이 또 강력 반발할 테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3월부터 그 실시하면은 그야말로 출래 불사춘이죠. 봄이 와도 봄이 아니지. 예. 남북 관계는 이제 다시는 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 내내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예. 북한의 추가적인 혹시 도발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그게 그렇게 어리석잖아요. 왜냐면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연초에 8차 당대회를 당대회만도 8일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다음 당대회 때까지 달성해야 될 경제 목표를 다 제시를 하고 그걸 합의를 하고 또 학습까지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요즘 노동신문 보면 당대회 결의를 제대로 관철하자고 해서 매일 골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의 1차 년도에 1, 4분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게 도발해가지고 미국이 강하게 그걸 압박하거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은 경제 활동은 스톱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자살골이지. 예. 뭐 근데 벼랑 끝 전술로 관심 끌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벼랑 끝 전술은 일이 시작이 됐다가 막판에 협상을 주거니 받거니 어느 이 말이 오고 가다가 잘 안 됐을 때 확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판을 좀 국면 전환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 벼랑 끝 전술이지. 예. 밑도 끝도 없이 아닌 밤중에 나는 데 없이 벼랑 끝 전술 써가지고 미국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만난 뒤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뭐 미국도 뭐 북미 정상회담 또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 또 생각할 테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할 테고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날씨가 좋아야 아마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현실적으로 뭐 김정은의 답방은 불가능하겠죠? 아니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고 특히 남북 관계 복원이 되면서 남한의 등에 업혀서 다시 또 북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옛날에 2018년에 봄처럼 그러니까 남한이 그 북미 관계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못 갑니다. 다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무엇을 그들에게 이익으로 남겨줄 것이냐, 어떤 이익을 남겨줄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해 보여야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안 오죠. 예.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령 북미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리를 놔서 미국이 북한 말을 듣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시권 내에 들어올 때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온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요. 작년에 김정은이 그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결국은 올해 정도에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진일보한 그런 정책을 내놓거나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한국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하.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그 당대회에서 논의가 된 것들을 보니까 책임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내부 간부들의 기강이 틀려먹었다. 그게 지금 이민 유치원이라는 구호를 낳게 만든 원인입니다. 예. 그동안에 북쪽의 간부들이 인민들을 아주 상대로서 갑질을 했다 이게 군림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라 해서 이민 유치원이 나오고 또 일심 단결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해서 자력갱생하자. 이런 구호를 3가지를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는 얘기를 이번 당대회 개회사에서도 했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인민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참 솔직하다.
저 사람 정말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 또 다르구만. 정말 한번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도록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는 다른 식의 지금 민심 뭐라 그럴까 민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측면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스가 일본 총리가 오늘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국민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 퇴진하면서 미국 내 여러 가지 분열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말하자면 일치를 그런 기원한다 이런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미일 동맹이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축이다. 그리고 미국과 공동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 아베 때는 너무 친미로 기울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번에는 이제 스가와 바이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그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만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친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프를 같이 치거나 아니면 이제 스모 일본 신문을 같이 관람하면서 사실은 이제 친밀한 그 양자 관계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은 이 국제적인 협조 노선이라든지 또는 공식적인 동맹 관리에 방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그 스가 총리와의 어떤 개인적인 이 친밀감을 아마 일본 측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친밀도보다는 좀 실무적인 노선에서 이렇게 미일 동맹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 머물 것이다. 상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좀 차분한 그런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이야기했었고 이달 중으로 전화회담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네. 일단 회담에서는 뭐 원칙적인 이야기만 오가겠죠? 지난번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스가 총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바이든 당선자하고 그걸 이제 통화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항상 그 미국의 제일 먼저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센카쿠로 일본이 이제 자기 용토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센카쿠 열도. 예. 그것이 이제 미일 동맹에 일본을 지킨다는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잖아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납치자 문제. 예, 그동안 이제 이 아베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스가 정권도 지금 그 북일 관계에서 납치자 문제를 제일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 납치자 문제는 인권 문제이므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네. 민주당이 정통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풀어라 이런 요구 압박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안에는 과거에 오바마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는 그 미일 동맹 그리고 특히 이제 대중 견제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북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압박이 왔을 때 우리는 또 쉽게
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걸 행정부에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에 있어서 그 사법 판결이 있어가지고 한일 간에 지금 최대 지금 어떤 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도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불길 관계도 개선해 나가자. 또는 북한의 고위 그 관료가 도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점에서는 한일 관계 또는 이제 북일 관계,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 나가면서 미국이 다시 북미 대화에 재개할 수 있도록 또는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인 아베 총리 때는 북한의 네.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자신들 국내 정치에 조금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뭐 네네. 북일 회담도 할 수 있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스가 총리 때는 어떨까 비슷한 양상을 띌까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는 이제 이 빅딜을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핵탄두 소형화된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북 제재를 지속해 나가겠지만 스가 총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납치자 귀국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강원 양면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앞에서 정세현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대중 견제에 참여해달라라고 했을 때 중국의 이제 경제 보복도 좀 걱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런 부담이나 압박이 있을 텐데요.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의 비중도 낮고 특히 이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 일본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또는 이제 북한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양면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이제 일본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훨씬 불리한 입장이네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어떤 지혜를 짜서 설득하기 나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할 테니까 한국을 좀 압박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일본도 그런 점에서는 좀 이중적인데요. 예. 미일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면서도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지난 그 아베 총리 때는 나름대로 중일 관계가 상당히 잘 관리가 되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보다 오히려 더 미일 동맹하면서도 중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양자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양면 전략 쓰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제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좀 더 불리하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이중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적당한 지적이 아니다.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